음. 어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CB하고 아주 뭐 어떤 그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한데 조금 더 어려워요. 어 먼저 여기에 뭐 의의는 여러분들이 알 거니까 그죠? 회계학에서 BW의 어떤 개념은 알 거니까 이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먼저 이게 의미가 뭐지? BW가 그게 원래 사채권자로서의 고유한 권리 그죠? 500만 원을 내가 이 회사에 그 대여를 한 사채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만기에 이르러서 500만 원과 이자를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 그건 당연히 있는 거고 예, 여기에 따로 덤으로 신주를 먹으려면 먹을 수도 있는 신주 인수권이라는 덤의 권리가 또 있단 말. 예, 이런데 이 두 가지의 권리를 따로따로 팔아먹을 수 있는지 따로 팔지 못하고 한 몸으로만 양도할 수 있는지 이게 두 가지가 가능한데 그지 이 둘을 따로 이제 팔 수 있는 거를 분리형 따로 팔지 못하면 비분리형이라고 하는데 어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물어봤는가 하면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걸 우리 회사법이 원칙으로 하고 있는지를 똑같은 걸 두 번 물었어. 예, 이거는 특별히 A 회사가 따로 정한 게 없다면 비분리가 원칙입니다. 뭐지 따로 팔지 못한단 말이야. 아무 말을 안 했다면. 이런데 예외적으로 따로 팔 수 있는 걸로 정할 수도 있는데 어디에서 그걸 결정을 하는가? 여러분들 이거 너무 좀 웃기게 했는데 요게 뭐지? 아까 이야기했던 거 알지? 신주와 CB와 BW와 일반 사채. 예, 여기에 원래는 비분리형이지만 여기에 클로바인가 클로바 마크 해둔 이 내용으로 우리 회사는 분리형으로 하겠다라고 결의할 수도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빨리 읽어라. 어떤 식으로 그 결의를 한다고 원칙은 비분리이지만 하지만 저기 클로바가 뭐니 정관의 정함이 있다면 정관으로 우리 회사는 분리로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분리형으로 결의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분리형으로 결의할 수도 있다. 뭐 이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사채권자가 BW 사채권자가 사채를 양도를 한다. 이럴 때에도 이 두 가지 권리를 따로 양도를 하는 경우와 한꺼번에 양도를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읽어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 만약에 그게 비분리형이었다 그러면 뭐를 넘기면 뭐와 뭐 두 가지 권리가 한꺼번에 시작 채권 증서를 넘기면 그때는 사채권자로서의 권리 더하기 더민 신주인 수권이 한꺼번에 넘어가는 거. 예, 이런데 이제 어떤 걸 출제를 할까? 그게 원칙은 비분리이지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클로바 뭐 부분의 그 의사결정으로 분리형으로 만약에 결의를 했다면 이럴 때는 뭐를 양도를 할 때는 뭐를 교부해야 하고 덤인 뭐를 양도를 할 때는 뭐를 시작 그게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양도를 할 때는 채권 증서를 교부를 해야 되고 더민 신주인수권을 양도를 할 때는 신주인수권 증서가 아니고 예 여기에 이제 BW
사채 요걸 발행을 할 때 분리형으로 할 때 더민 권리를 양도를 할 때 쓰이는 유가증권은 그게 신주인수권 증서라 부르지 않고 신주인수권 증권이라고 부른다. 이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게 어떤 유가증권인지 그거를 출제를 하거든. 신주인수권 증권. 이거는 말입니다. 나중에 그 덤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이란 권리를 그거를 사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면 나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의 사채를 가지고 있는데 덤으로 예를 들어서 50만 원어치의 덤인 신주인수권이 있다. 그러면 나에게 신주 50만 원어치를 달라라고 청약을 할 때 이럴 때 어떤 걸로 청약을 할까? BW 사채권자가 덤인 신주를 청약을 할 때는 신주인수권 증권으로 청약을 해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신주인수권을 만약에 양도하고 싶다, 팔아먹고 싶다 그럴 때는 신주인수권 증권을 교부를 해야 신주인수권이라는 라이트를 팔 수가 있다고. 이게 아래쪽에 바로 아래쪽에 조문이 나오네. 여러분들이 읽어. 이게 의미가 뭔지 알겠나? 이게 발행이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앞에 어떤 문구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 분리형의 경우에는 이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BW가 분리형인 경우에 신조인수권 증권이 발행이 되어 있다면 이때 신조인수권이라는 라이트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신조인수권 증권이라는 유가증권을 교부해야 한다. 이거 여러분들은 요 두 가지를 노래 부르듯이 익혀야 된다. 신조인수권 증권은 뭐의 수단이고 뭐의 수단이다. 5만 번 시작. 청약의 수단이고 양도의 수단이다. 5만 번.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누군가가 50만 원어치의 신주를 받을 수 있는 신조인수권 증권을 소지를 하고 있는데 50만 원은커녕 오늘 저녁에 라면 하나도 사 먹지 못할 노숙자보다도 못한 엄청나게 험한 옷을 냄새나는 더러운 구멍난 옷을 입고 그리고 신조인수권 증권을 들고 나에게 신주를 50만 원씩 달라 뭐 이렇게 하면 이따 회사에서 너 이거 도둑질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사할 수도 있을 건데 나는 이런 말 길게 안 할랜다. 문장 2개 만들 준비해. 에? 선생님 문장 2개라고요? 2개야 2개. 2개 만들어봐. 알겠냐? 준비됐냐? 뭐를 점유한 자는 어떤 소진으로 추정한다. 그러므로 누가 뭐를 증명하지 못하면 50만 원어치의 신주를 발행해 줘야 한다. 문장 2개잖아. 시에서 신주인수권 증권을 점유한 자는 적법한 소진으로 추정한다. 습득자 도둑놈으로 추정하는 게 아니다. 이제 두 번째, 그러므로 A 회사가 신주인수권 증권의 점유자가 도둑놈이란 사실을 증명을 하지 못하면 50만 원어치의 신주를 덤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예, 그 다음에 이걸 신조인수권 증권을 아주 번지르하게 옷을 잘 입은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옷을 잘 입은 그 놈이 도둑놈이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제3자가 돈을 주고 그 증권을 취득을 했다. 그럴 때는 선의 취득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요. 그게 뭔가 한 가지 우리가 저 앞에서 공부했던 거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고 헷갈리는 게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자 강의 노트 한번 열어볼까? 211면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거는 다 해야 되겠죠. 211면입니다. 여기 한번 보자.
그게 우리가 현재 공부하는 것은 신주인수권부 사채 BW를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런데 저 앞에 일반적인 신주 발행 말이야. 물론 BW에서도 그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신주란 열매가 나오는데 그때는 그 BW 사채권자에게만 신주가 발행되는 걸 지금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모든 주주에게 다 신주를 지거든 일반적인 신주 발행을 우리가 회사법 6장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야. 거기에 일반적인 신주 발행을 할 때는 신주인수권 증권이 아니고 뭐가 있었지? 신주인수권 증서라고 하는 유가증권이 있었잖아. 이때 이 신주인수권 증서라고 하는 것은 뭐의 수단이고 어떤 효력이 있고 뭐 취득이 된다. 아하, 이런 게 거의 똑같은 게 있었구나. 그치? 있었는데 이때 이 신주인수권 증서도 잃어버린 누군가가 있고 그걸 길 가다가 습득한 무권리자 도둑놈이 있고 그 사람이 무권리자란 걸 모르면 제3자가 선의 취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잃어버린 사람은 울며 불며 법원에 뛰어가서 채권 판결을 신청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채권 판결은 안 된다 그랬잖아. 안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니? 채권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월의 공시 최고 기간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신주인수권 증서는 유통기간이 기껏 얼마밖에 안 돼? 2주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3개월의 공시 최고 기간이 안 나오니까 눈 감아 뭐 증서는 뭐 취득은 되지만 뭐 판결하는 듯이 신주인수권 증서는 선의 취득은 되지만 채권 판결은 안 된다 이랬거든. 이랬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하는 건 혁풍쌤 참 몇 길로 잘 빠진다 그지?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신주 발행이 아니고 BW에서의 덤으로의 신주 발행을 공부하다가 옆으로 빠진 거란 말이야. 예, 여기에는 유가증권 이름이 신주인수권 증서가 아니고 신주인수권 증권인데 그것도 우리가 조금 전에 강의 노트에서 공부를 했던 그대로 이것도 신주인수권 증권도 청약의 수단이고 양도의 수단이고 추정력이 있고 선의 취득이 되고 게다가 이거는 잃어버린 사람이 신주인수권 증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군가가 그걸 선의 취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 판결도 신청할 수 있어. 예, 여기에 채권 판결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가 조금 전에 리뷰를 했던 저 앞에 일반적인 신주 발행에서 신주인수권 증서와 다른 점이야. 왜 이거는 채권 판결이 가능하니? 이유가 뭐야? 우리가 조금 전에 신주인수권 증서는 유통기간이 2주밖에 안 되니까 채권 판결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벌써 몇 번이나 얘기했지. 대부분의 사채는 제일 지금 실세금리로 많이 쓰이는 게 그 3년 만기 회사. 그러니까 일반 사채든 BW는 CB든 3년 만기 뭐 짧게 한다 그래도 1년 만기짜리 적어도 그보다 길게 쓰인단 말이야. 3년 만기라 그러면 당연히 안에 3개월이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채권 판결이 가능하단 말이야. 예,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BW를 발행을 하는가? 나는 안 할란다. 니들이 해라. 그거를 발행을 하는 것은 자꾸 표가 작아지네. 그지? BW를 발행을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할 거예요. 아따, 니들은 머리가 똑똑하니까 이게 뭔지 알지? 뭔지 알았냐? 이걸로 그래서 주주에게 발행을 할 때는 그럴 때는 어쩌고 저쩌고 정관의 규정이 있다면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이사회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그런데 3자에게 발행을 할 때는 법률이나 정관이나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 3자 발행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회사는 일반적인 사채만 발행한 게 아니고 특별한 BW라는 놈도 발행한 게 있다. 이걸 미리 알려야 나중에 일반적인 사채를 인수했던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하는 그런 게 방지가 될 거니까. 어디에다가 공시를 하지? 공시는 등주청 똑같단 말.
예, 이런데 이름을 조금 바꿀게. 그게 종류 주식을 발행을 할 때는 특별한 주식 그걸 주권에 쓴다 그러는데 여기는 채권에 채권 증세에 쓴다. 그리고 어떤 청약서라고 말을 바꿔야 될까? 주식 청약서가 아니고 사채의 청약서겠지.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BW를 발행을 할 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좋은 시즌이라면 많은 주주들이 전부 다 나에게 BW를 달라라고 아우성을 칠 텐데 뭐 말인지 알겠지? 이럴 때 회사가 20억 원어치의 BW를 발행을 하는데 주주들이 청약은 80억을 했다. 그러면 모든 주주에게 다 골고루 4분의 1씩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주주에게는 4분의 1을 배정하다 보니까 6.25 BW 이렇게 나오면 0.25 BW 이렇게 줄 수는 없다. 그냥 6 BW만 주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BW를 인수를 해갔던 사람이 결국 대금을 납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납입을 누가 다 그쳐가지고 납입을 시켜야 하니까 직접 발행이라면 이사가 다 그치고 간접 발행이라면 NH증권이 다 그치게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3년 만기 BW인데 이 가운데 2년이 지난 후에는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해졌다면 예, 2년이 이제 지났고 여전히 주가는 막 이렇게 오름세를 타고 있는 좋은 시즌이다. 이러면 그때 BW 사채권자가 덤에 해당하는 신주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제 청구를 할 건데 예, 이럴 때 덤에 해당하는 신주를 달라. 물론 구두로 신주를 달라. 구두로 말하지는 않고 청약서, 청구서를 2장을 써낼 거고. 이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이게 청구서라고 하는 것은 증권에서 객장에 가면 널려 있는 거야. 이걸 쓴다는 게 대단한 건 아니거든. 아니 증권에서 객장 요즘은 널려 있지는 않지. 요새 가면 다들 이제 고객용 프린터가 제공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 몇 번 터치 하다가 이렇게 뽑아달라고 출력하면 쭉 나오는 거야. 그냥 널려 있는 거지. 그런데 이거 말고 뭔가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이 사람에게 신주를 줄 거 아니야. 증권에서 객장에 널려 있는 그지 신주 발행 청구서 그따위 2장 가지고만 줄 수는 없고 어떤 증거 자료가 있어야 그 사람에게 신주를 찍어줄까? 혁풍쌤은 모르겠다. 니들이 읽어. 알겠니? 그게 분리형 BW라면 뭐를 그게 청구서 2장에 뭐를 엎어야 될까? 신주인수권 증권을 엎어야 돼. 만약에 비분리형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채권을 엎어야 돼. 채권 증서를 말하는 거지. 예, 이게 있어야지 신주 발행 청구서 2장 그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증권에서 객장에 널려 있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이럴 때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혁봉쌤 이제 옛날에 어떤 말을 들었는가 하면 그게 지금은 교직을 다 이렇게 아주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교사들이 민원에 시달리고 그러는데 옛날에 10한 4, 5년 전이다. 교직으로 진출을 하고 싶어 하는 그 학생들 청년들이 많을 때 어떤 그 썩어 빠진 중고등학교 사립학교 재단에서 교사를 뽑을 때 얼마를 냈다 그러더라. 기부금을 6억 원인가 내고 교사를 채용을 했다. 기부금을 6억을 내어야 그 학교의 교사가 되는 그때 교직이 아주 잘 나간 그럴 때 사람들만 했던 게 아니고 신문에 나오는 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6억 원의 월급을 받으려면 도대체 교사로 얼마나 일을 해야 될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뭔가를 우리가 취득을 하기 위하여 비용을 쓰는 거는 뭐 합리적이긴 한데 뭔가를 취득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면 그거는 아주 그지 어리석은 거지. 그게 이게 BW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회사가 펀딩을 할 때, 돈이 필요할 때, 유동성이 목이 마를 때, 이럴 때 펀딩을 하기 위해서 덤으로 신주를 받을 수 있는, 헐값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덤으로 붙여서 펀딩을 하는 건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200억을 펀딩을 하는데 덤으로 주는 신주의 값어치가 500억이다, 1조 원이다, 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게 그 BW를 통하여 펀딩을 한 사채의 금액이 200억 원이라면 덤으로 주는 신주의 발행 가액도 200억 원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는 알 거고 내려가서 이제 그러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가진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3년 만기 회사채였는데 2년이 지난 뒤에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다면 2년 뒤에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거 아니야. 여러분, 이제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뭐를 받겠다는 거지? 주식을 받겠다는 거야. 더민 사채를 받겠다는 게 아니잖아. 사채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때 주식을 받는 돈을 주 금액을 납입을 하는 거란 말이야. 신종액권을 행사할 때는 이때 주 금액을 납입하는 것은 무조건 전액을 납입해야 돼. 여기에는 이것은 그지 사채를 받는 게 아니고 주식을 받는 거니까 아까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뭐라고 했어? 주식의 발행에 있어서는 인수대금을 전액 납입하지만 사채의 인수대금은 분할 납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 덤에 해당하는 그지 주식이거든.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구별을 해야 한다. 알겠니? 눈 감아라. 뭐에 대해서는 분할 납입을 할 수 있지만 뭐 권리를 행사할 때는 전액을 납입해야 할 수 있어. 신주인수권부, 신주인수권부 사채 그 자체를 발행을 받을 때는 그때는 분할 납입을 할 수가 있지만 나중에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서 주식이라는 덤을 받을 때는 전액을 납입해야 된다. 이러니까 여기서 발행 가액을 납입한다. 이건 신주 인수권이라는 덤의 권리를 행사를 해서 발행 가액을 납입을 하는 걸 말하는 거고 이거는 바로 전액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신주를 받는 거니까. 이런데 이게 신주를 받는 것이기는 한데 그게 돈을 안 내고 신주를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대용 납입이라는 건데. 이거 한번 보자. 이거는 의미가 뭔가? 여기 A라는 법인이 돈이 필요해서 그 BW로 펀딩을 하려고 한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200억 원어치의 BW를 모집을 했다. 200억 원 가운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임꺽정이라고 하는 그 사채권자는 500만 원어치의 BW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00만 원을 회사에 빌려주고 뭐 BW를 이제 받게 된 것이 여기에 임꺽정이는 500만 원어치의 그 사채 금액을 회사에 대여한 셈이고 여기에 대하여 그 증거를 이제 남기는 유가증권 채권을 500만 원짜리 채권 증서를 소지하고 있을 거고 나중에 3년이 지나고 나면 임꺽정이는 내가 니들에게 3년 전에 대여했던 500만 원 변제해라라는 500만 원 사채 금액의 상환 청구를 나중에 할 거란 말이야. 3년이 되면 이런데 2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신주인수권이란 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막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이라서 신주인수권을 행사를 했다. 신주인수권을 뭐 그냥 1대1이라고 치지. 그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되지만 그지 배의 크기와 배꼽의 크기가 똑같은 것까지는 용납을 하니까 500만 원의 사채 금액에 신주인세금도 500만 원이라고 하자. 신주도 500만 원어치.
이러면 500만 원어치의 신주를 달라라고 행사를 해서 500만 원어치의 신주가 배정이 되면 이게 신주 인수권부 자체는 그 신주라는 덤의 권리를 공짜로 신주를 받는 거 아니고 돈은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제 형쌤이 이야기하는 게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이라면 이게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죠. 지금 현재는 500만 원을 내지만 앞으로 600이 될 거고 650 될 거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기에는 500만 원어치 신주가 배정이 되면 500만 원의 신주 발행 가액을 납입을 할 의무가 임꺽정에게 있는데 뭐도 있고 뭐도 있다고 3년이 딱 지나면 500만 원 대여했던 거 변제해 달라라는 권리가 임꺽정에게 있다. 그지? 사채 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지금 매력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신주라는 덤을 500만 원씩 달라라고 하면 그 500만 원의 주식을 받고 신주인수 대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권리와 의무를 서로 상계해버리는 거야. 뭐 말이 잘하는가? 요 두 가지를 상계한다. 한마디로 깐다. 그지? 통친다. 이렇게 해서 이때는 쉽게 말해서 신주를 받는 대신에 만기에 이르러서 사채 원금을 갚아달라라는 권리는 없어지는 거야. 신주를 받는 그 대신에 사채 상환 청구권은 없어지는 서로 상계를 하는 거야. 여기에는 어떤 게 중요한가 하면 이걸 대용 납입이라 그래. 이건 국어 실력으로 두드리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야. 대용 납입이 뭐고 원래는 신주 인수 대금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 대신해서 딴 걸로 납입한다고 뭘 가지고 납입을 했다는 거지? 만기에 이르러서 발생하게 될 사채 상환 청구권으로 퉁쳐버린다. 대신해버린다. 이러면 말이야 결국 여기에 뭐가 하이라이트일까? 겉보기에는 BW이지만 실제로는 CB하고 똑같게 되는 거야. 신주가 탄생한 대신에 만기에 500만 원 갚아줘 이 권리는 없어져 버린다. 이게 정말로 중요하고 요것만 4번을 냈어. 대용 납입에서 결국 이 대용 납입을 하게 되면 말은 BW이지만 뭐하고 똑같게 된다? CB하고 똑같게 돼. 문제는 그게 무조건 BW 사채권자는 이게 현금 안 내고 뭐 아주 쉽게 까버리는 게 있다면서요. 퉁치는 거 대용 납입이라고 하는 게 있다대요. 그러니까 나도 이번에 까버릴래요 라고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대용 납입을 할 수 있다라고 회사가 미리 정해둔 경우에만 할 수 있어. 에? 대용 납입을 할 수 있다라고 회사가 정한 때만 어디에서 그걸 정한? 어우 자꾸 작아진다. 뭔지 알겠니? 여기에 클로바 좀 어렵다. 클로바 성공. 요거 알겠냐? 요걸로 대용 납입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한 때만 주주가 그러면 서로 깝시다 퉁칩시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에서 대용 납입을 할 수 있다라고 미리 결정한 게 없다면 억지를 부리면서 대용 납입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야. 이게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현금을 내는 거란 말이야. 요거 빨리 읽어. 알겠나? 이야기의 클로바가 뭐지? 정관으로 미리 대용 납입을 결정해 두었다면 그때는 대용 납입을 할 수 있고 정관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사회가 결의를 했을 때 또는 예외적으로 주주총회가 결의했을 때도 대용 납입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대용 납입이 결정이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때 현실 납입을 할지 대용 납입을 할지 어디까지나 선택권은 해당 사채권자가 가지는 거지. 대용 납입을 클로바 뭐 대용 납입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는 거지. 대용 납입을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대용 납입을 할지 아니면 무슨 납입을 할지 그거를 결정하는 것은 사채권자가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이거 빨리 읽어. 이러면 이제 끝났네요. 예, 이제 나는 안 할 거야. 니들이 쭉쭉 읽어. 양가로 4번입니다. 그게
덤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사채권자가 BW 사채권자가 행사를 하게 되면 그럴 때는 원래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있고 덤으로 주주의 지위가 또 생기게 되는 거지. 문제는 이때 주주의 지위가 언제 발생하는가? 그거는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현실에 납입을 했을 때는 언제 주주가 되고 대용 납입을 했을 때는 언제 주주가 될까? 현실 납입이 뭔 말이고? 쉽게 말해서 현찰로 500만 원 낸다 이 말이고 대용 납입은 뭐고? 그 나중에 3년이 지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돈 그거 하고 까는 걸로 500만 원 안 낸다. 그게 대용 납입이잖아. 그런데 여기에 대용 납입은 아까 말은 BW지만 뭐하고 똑같은 결과가 된다? CB하고 똑같은 결과가 된다 그랬거든. 여러분들 CB에서는 CB 사채권자는 전환권을 행사하면 주주로 바뀌잖아. 그때 CB 사채권자가 언제 주주가 되니? 아까 우리 혁풍쌤 유아어로 뭐라 그랬지? 바뀌라 얏! 이랬을 때 사채권자의 지위가 없어지고 주주의 지위가 탄생했잖아. CB의 경우에 똑같다고. 대용 납입의 경우에는 CB하고 똑같으니까 대용 납입하겠다 얏 이러면 바로 그때 주주의 지위가 생기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나중에 3년째에 내가 500만 원 달라 소리 안 할 거니까 그걸 안 까고 신주 500만 원어치 주세요 라고 할 때 바로 그때 주주의 지위가 발생되는 거야. 돈을 안 내잖아 이때는. 그지? 이런데 현실에 납입을 할 때는 이건 500만 원을 내고 주식을 500만 원어치 받아가는 거잖아. 이럴 때는 과연 그 500만 원어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지위가 되는 건 혁붕쌤이 기억이 안 나네. 그게 예전에 BW와 SO는 납입을 한때 신주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노래를 부른 기억은 있는데 강의 노트 열어봐. 1호 3면이야. 여기 한번 보자. 강의 노트 153면 얘들아 우리 옛날에 그게 KB가 동원증권의 대표로 있던 김정태 씨를 스카우트를 하면서 그지 그때 40만 주의 신주를 찍어주는 신주 발행형의 그 스톡 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했다 그 공부했잖아. 이때 신주 발행형에서 40만 주의 신주 과연 김정태 씨는 언제 그 40만 주 신주의 주주가 되는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그 40만 주가 언제 주식이 되는가? 그게 주식이 되면 그 주식의 임자인 김정태 씨는 주주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게 언제 주식이 된 40만 주의 신주 혁분쌤이 기억이 안 나네. 이제 혁분쌤 기억이 난다. 요거 읽어. 신주를 찍어줄 때는 김정태 씨가 언제 그게 그 40만 주의 주주가 된다고 납입을 한때. 기억이 나니? 이때 주주가 된다. 그게 다른 말로 신주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시기에. 기억이 나지? 요거 정말로 중요한 거 우리 지난번에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짧게 불러서 기억이 아직 안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뭐와 뭐는 언제 시작 BW와 SO는 납입을 한 때 주식의 효력이 생긴다. SO 스톡 옵션 김정태 씨가 주당 5천 원을 회사에 낸 때 주식이 5만 4천 원짜리 시가의 주식이 응애하고 주식의 효력이 발생했다. BW도 똑같다. 덤에 해당하는 신주가 주식이 신주 인수권자가 그 인수 대금을 납입을 한 때 주식이 되는 거야. 알겠냐? 여기 여러분들은 뭐를 정리를 해야 될까? 뭐의 경우에는 언제 주주의 지위가 그게 발생하고 뭐의 경우에는 언제 요거 4개 표시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중간에 이해는 끝났으니까 눈 감아.
언제 BW 사채권자가 주주가 된다고? 현실 납입의 경우에는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되고 대용 납입의 경우에는 이거 서로 퉁치고 까고 주식 찍어 주세요. 이럴 때 주주가 되는 거. 예,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BW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주식이 응해하고 탄생할 거야. 더민 주식이. 이럴 때 주식이 나오면 발행 주익수가 증가하면 자본금도 증가할 거고 자본금은 청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자본금은 등기사항이니까 변경 등기를 해야 할 건데 여기에 이것은 쉽게 말해서 아까 우리가 특별한 그런 그 CB나 BW 같은 사채는 일반 사채와 달리 등기가 있다고 했는데 2단계의 등기가 있다 그랬잖아. BW나 CB를 발행했다는 1단계 첫 번째 등기가 있고 요거는 전환권 또는 신주인 수권을 행사했다는 두 번째 2단계째의 등기이지. 그런데 1단계 등기든 2단계 등기든 지점에는 할 필요가 없고 본점에만 한다. 이러고 여기에 어쨌든 당연히 주식수가 증가할 거니까 아직까지 그 BW 사채권자가 신조인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회사가 MAX에 여분을 남겨둬야 한다. 모두 써버리면 안 된다.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 뭐 이거겠지 뭐. 예. 그 다음에 이제 BW 사채권자가 이게 1월 달, 2월 달 주주 명부를 폐쇄하고 있는 기간 중에도 덤에 해당하는 신주 500만 원어치를 찍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아마 지겨워서 못하겠다. 니들이 읽어라. 알겠나? 폐쇄 기간 중에도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탄생한 덤인 그 신주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폐쇄 기간이 지난 후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자. 요거 유념해야 돼. 요거 두 번 나왔는데 어려웠거든. 이게 Y라는 BW 사채권자가 X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차입을 하고 대여를 받고 BW를 입지를 했다고 담보로 맡겼어. 그 뒤에 BW 사채권자 Y가 신주인 수권을 행사해서 신주라는 달달한 프루트가 나오게 된 거지. 이때 이 신주라는 열매에 대하여 질권자인 X은행이 이렇게 손길을 뻗어서 이거를 우리가 이 열매 신주에 대해서도 질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동작을 뭐라고 표현을 하지? 이렇게 부르지. 원래 물상 대위는 뭐니? 내가 들고 있던 담보가 쓰레기로 바뀌니까 H 쓰레기 내버리고 쓰레기 대신에 나오는 이걸 이렇게 움켜쥐는 그걸 물상 대위라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연 BW가 입질이 된 게 쓰레기가 됩니까? 원래 BW라고 하는 것은 500만 원을 3년 후에 받을 수 있는 그 소중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와 더하기 덤으로 신주를 받을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이 부착이 되어 있는 권리란 말이야. 그런데 아무리 신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500만 원을 3년 있다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있는 거지. 이건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뭔지 알겠지?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니까 에이 쓰레기 내버리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알겠니? CB하고 다른 점이야. CB는 물상 대위가 되지만 BW는 물상 대위가 안 돼. 여전히 소중한 경제적인 가치 500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거지. 이 쓰레기다 그러고 내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러니까 원칙적으로 안 돼. 그런데 아까 우리가 현실의 납입 말고 뭐 납입을 할 때는 CB하고 똑같은 결과가 된다고 했니? 대용 납입을 할 때는 CB하고 똑같은 결과가 되잖아. 대용 납입을 하게 되면 3년 있다가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고 그 대신에 500만 원어치 주식을 상계하고 겉보기로는 이제 공짜로 먹는 듯이 받는 게 그게 대용 납입이거든. 대용 납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3년 있다가 받을 수 있는 500만 원의 권리가 없어지니까 결국은 쓰레기가 되는 거고 똑같게 되는 거고 이때는 이 손길이 옮겨가는 게 맞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냐? 여기에 그지 혁궁쌤 참 훌륭한 영어. 어디에는 노고 어디에는 예스네. 우리는 결론이 중요하단 말이야. 요거 넉 줄 빨리 읽어. 뭔 말인지 알았냐? 이래서 상당히 이제 헷갈릴 그 확률이 높다. 눈 감아 볼래? BW를 입질받은 X은행 질권자가 과연 이게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서 나오는 프루트인 신주에 대해서 손길을 받을 수가 있냐? 여러분이 빨리 시작. 원칙적으로 안 된다. 왜냐? BW는 쓰레기가 아니니까. 하지만 예외적으로 언제나 할 수 있다. 대형 납입의 경우에는 CB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해요. 먼저 동그라미 1번, 2번, 그리고 3번, 4번. 예, 1번, 2번, 3번, 4번은 여러분이 홍길동이라는 그 속 좁은 이사에 의해서 왕따를 당하고 남들은 다 BW를 먹었는데 여러분은 먹지 못한 A 회사의 주주 임꺽정의 마음으로 감정이입을 해라. 이번에 회사가 BW를 발행을 할 때 지금 주가가 막 올라가는 좋은 시즌인데 딴 사람에게는 다 딴 주주에게는 BW를 주고 나 임꺽정에만 안 줬다라면 임꺽정 주주님 BW를 받지 못한 왕따 된 임주주님 네 가지 싸움 뭐를 하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읽어. 그 다음에 왕따 반대말이 뭐지? 절친이지 뭐. 이번에 홍길동 담당하는 홍길동 이사의 아주 절친인 아무개 씨는 남들은 1BW당 9,000원에 받는데 절친 아무개 씨는 1BW당 5,000원에 받겨졌다. 그러면 9,000원 빼기 5,000원 4,000원 더 내야 되지. 그건 당연한 거고. 여기에 문제를 내는 것은 이게 1번 그리고 3번 4번 그리고 절친에 대한 5번은 실정법에 조문이 있는데 2번은 없다. 그지? 어떤 게 없다. 어떤 소가 BW 발행 무효유소는 직접 인정하는 규정도 없고 준용하는 동업 반복을 피하기 위한 준용 규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 판례 어떤 소를 유추 적용한다고? 뭐 이러니까 신주 발행 무효의 소와 BW 발행 무효의 소는 똑같게 429조를 그대로 BW에도 유추 적용을 하니까 원성당 제절판이 똑같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에게 시험에 주로 내는 게 재소기간 몇 개월인지 많이 물어보지. BW 발행 무효소도 6개월이다. 그리고 판결효 원고가 이긴 경우에 대세효 불소급효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회사법 6장 제일 끝부분인 그죠? 사체가 끝났고 그 다음에 뭐 이어가지고 쭉 해버리죠. 그래서 조금 전에 BW가 1교시 분량보다는 짧았으니까 바로 이제 공개특강 회사법 7장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뭐 강의 듣는 여러분은 잠시 일시 정지하고 뭐 한 10분 쉬었다가 계속 이제 듣도록 하시고 나는 쭉 강의를 할게요. 이게 이제 회사법 7장은 말입니다. 한명회사와 합자회사, 유한회사, LLC를 공부하는 건데 이건 우리가 언제 공부를 끝냈나요? 회사법 제1장에 기억이 나십니까? 악마의 프린트. 이거 우리 정말 뼈빠지게 공부했잖아. 그치? 이때 공부했던 걸 리뷰를 하는 단원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뭐 목적이라고 어쨌건 네 문제가 나올 거니까 적게 나온 연도에는 세 문제가 나오죠. 올해 세 문제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적게 나와도 세 문제, 많이 나오면 네 문제. 네 문제를 포기를 하면 뭐 끝장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 공부를 했으면 나의 목표는 김혁붕이라는 그 선생의 목표는 4분의 4를 여러분이 득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4분의 4이고 그거를 하는데 대부분은 말이에요. 회사법 7장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한 3.5교시 정도 분량이 될 건데 대부분은 회사법 1장에 악마의 프린터에서 공부했던 걸 리뷰하는 게 70, 80%일 거예요. 새로 공부하는 건 기껏해야 한 20% 정도일 거예요. 근데 리뷰하는 게 왜 중요할까? 아니 회사법 1장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나중에 다시 공부할 때 악마의 프린트 니들이 스스로 복습해 그러면 그 어려운 악마의 프린트를 니들이 복습을 하겠습니까? 그거 스스로 복습할 수 있는 내공이 쌓이는 그런 실력 있는 학생들은 별로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법 7장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악마의 프린트와 관련된 그 네 가지 회사 그 리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우리의 목적입니다. 물론 그거 말고 부수적으로는 한 20% 정도 새로 공부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새로 공부하는 그것도 결국 악마의 프린트하고 연결해서 공부를 하면 전혀 어렵지가 않아. 그게 악마의 프린트하고 연결이 안 돼서 신규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 그러면 으악 비명소리가 나올 건데 앞뒤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면 쉽게 이제 체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사 7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4분의 4를 찍어내야 합니다. 먼저 이제 그러면 회사법 7장에 시작을 하기 이전에 서론적인 부분을 좀 보죠. 그게 우리 회사법에는 5종의 회사가 있죠. 그 5종의 회사의 사원, 물론 주식회사의 사원은 주주라는 그 또 하나의 이름을 따로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원이죠. 여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사원들의 이름을 그 꼭 정관에 써야 합니까? 아니면 이 5종 회사의 지분을 가진 사원들을 등기부에 써서 까발려야 하나요? 먼저 왼쪽에 정관에 기재를 하는지 여부 이건 뭘 가지고 OX를 결정을 하나요? 5종의 회사 중에 대규모 회사를 전제로 법이 만들어진 건 1종 어느 회사뿐이죠? 주식회사입니다. 나머지 4종은 전부 다 입법 그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소규모임을 전제로 조문이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는 대규모인 1종과 소규모인 4종을 비교를 하는 게 정관기재 여부입니다. 알겠나요? 이래서 소규모인 사종은 사원들 숫자가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헌법인 정관에 사원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대규모인 주식회사의 주주 이름을 정관에 쓰다 보면 정관이 수백 페이지가 될 거니까 그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만 X고 나머지는 모두 다 O라는 거. 이런 것도 실전에는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 안 틀릴 것 같지? 실전에 갑자기 회사 이름을 하고 정관이 절대적 이상 이런 뭐 외교 같은 게 툭 하고 나면 으악 한다니까. 그래서 이거 OX는 이게 규모가 크다 작다로 구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들아 그동안 강의 듣느라고 혁궁쌤의 무식한 밑바닥을 다 봤지. 까발리다. 빨리 필기해. 의미가 뭐지? 과연 사원의 이름을 등기부에 올려서 까발려야 할까요? 그거는 두 가지로 나눠. 그때 혁궁쌤이 니들한테 배운 국룰이라는 용어를 썼지. 뭐라고? 물주에 불과한 그런 사람의 이름은 까발리면 안 돼. 하지만 일꾼이라면 까발리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일꾼은 까발린다는 등호인데 물주일 뿐인 자는 까발리지 않는다가 등호가 아니고 거의 까발리지 않는다. 예외가 하나가 있다는 거네. 뭘까? 합자회사의 유한 책임사원은 물주일 뿐이잖아. 그지? 합자회사의 유한 책임사원.
물주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은 본점에서는 까발립니다. 암기해야 돼. 암기라고 써라 여기. 예, 이러면 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게 국룰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요거 빨간 테두리 빨리 읽어. 알겠나? 그러니까 한 명 회사의 사원은 자기 기관의 원리, 한 명 회사의 모든 사원은 내부적으로 집행권, 외부적으로 대표권이 있는 일꾼이니까 한 명 회사의 사원은 까발리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합자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도 일꾼이니까 본점 지점을 막론하고 다 까발리는 거 맞는 거고, 하지만 유한회사든 주식회사든 LLC든 여기에는 물주에 불과한 자이니까 절대로 까발리면 안 되는 거고 큰일 나는 거고, 그죠? 그러면 대신에 그게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나 LLC는 주주 또는 사원을 까발리는 게 아니고 그 대신에 누구를 까발려야 누구를 등기하는 거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이사가 일꾼이니까. 그리고 LLC의 경우에는 일꾼을 그지 업무 집행자라고 부르니까 이 사람들을 등기를 하는 거지 사원이나 주주를 까발리는 건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뭐를 유념을 하셔야 돼? 요 부분은 신경을 쓴다는 거. 그거 외에는 국룰대로 처리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보자. 이제 볼까요? 한 명 회사 시작을 하죠. 그래서 회사법 7장 서론으로 사원을 정관에 기재를 하니 안 하니 등기를 하니 안 하니 그걸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 명 회사. 어 여기에 보니까 이거 먹고 손가락질을 딱 해두고 교과서 밑줄 중심으로 공부한 그게 여러분들 저 교과서가 있는 분들은 교과서를 이제 좀 이따가 열어서 공부를 하실 거고 교과서가 없는 분들은 자 여기 볼까 이거 교과서거든요. 이제 한 명 회사 그래서 교과서가 514면 여기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야.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는 뭐 교과서 말고 그냥 강의 노트하고 문제집으로 끝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것 때문에 회사법 7장 때문에 교과서를 구입하실 필요는 없고 그 회사법 7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첨부 파일로 학원에 올릴 거예요. 그거 다운받아 가지고 읽으시면 돼요. 예. 일단 이제 교과서를 들어가기 전에 강의 노트에 이제 압축적으로 그림을 그려둔 거 아주 중요한 거는 그림을 그려 놨으니까 그게 이제 여기 보자. 한 명 회사. 한 명 회사가 어떤 그 A라는 한 명 회사가 2월 1일 날 회사가 응해하고 탄생하는 설립 등기를 했답니다. 이런데 여기에 이 한 명 회사에는 3명의 투자자, 3명의 사원이 있는데 갑을병 얘들아 여기 봐. 이거 뭐야? 아니 2월 1일 날 회사 설립 등기를 했는데 그런데 갑은 1월 1일 날 출자를 완료를 했는데 을은 회사가 설립 등기할 때까지 돈을 안 내고 있다가 한 달 있다가 3월 1일 날 출자를 하겠답시고 약속을 했다 그러고 아니 게다가 병은 세상에 회사 만들어지고 나서 한 6개월 있다가 8월 1일 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 뭐라고 했어? 몸으로 때우는 노무 출자가 가능한 종류의 회사는 뭐 등기 이전에 뭐를 완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노무 출자가 가능한 한 명 회사나 합자 회사는 설립 등기 이전에 출자 이행을 완료할 필요가 없다. 알고 있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어떤 회사야? 한 명 회사잖아. 그러니까 요걸 동그라미 1번이라고 매길게. 동그라미 1번 읽어. 뭐 내용은 이런 건 우리가 이미 여러 번 공부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월 1일 날 회사가 설립 등기가 이루어진 뒤에 잘 나갔으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2달 만에 꼬꾸라졌군요. 4월 1일 날 회사가 해산했다. 여러분들 여기에 회사가 쓰러졌어. 해산했다 하더라도 이게 이 순간 바로 권리 능력이 소멸하는 건 아니죠. 해산 후의 회사도 모의 목적 범위에서는 숨이 붙어 있다고. 청산의 목적 범위에서 빚을 갚는 범위에서는 아직도 숨이 붙어 있는 거란 말이야. 이런데 여기에 1번 시점을 보자. 시점 1번. 5월 1일 현재 이 회사에 빚 갚는 일을 담당하는 기관을 그지 청산인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뭐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러면 기존의 그 무한 책임 사원, 기존의 일꾼인 사원이 청산이 돼 있을 건데 이 사람이 빚을 갚는 경우에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기껏 한 2달 정도 회사가 이제 영업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신한은행에게 돈을 빌린 차입금 채무가 있었나 봐. 이 2달 동안. 그 차입금 채무의 변제기가 9월 1일이라고 그러네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5월 1일 현재 시점에 이 A 한 명 회사의 청산인이라면 이 9월 1일의 신한은행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망한 회사이지만 사무실과 공장을 앞으로 4개월을 더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분은 안 계시죠. 당장 그 돈이 되면 갚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 빨간 동그라미 2번 내가 써둔 요 문장 빨리 읽어요. 알겠습니까? 돈이 있다면 5월 1일 현재 시점에 어쨌든 9월 1일 변제기에 그 변제기가 도래하는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도 당장 변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당장 변제할 수 있다는 건 돈이 있는 경우에 하는 소리고 아마 모르기는 해도 5월 1일 현재 시점에 돈이 없을 모자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걸 돈을 이제 확보를 할 때 만약에 이 회사가 채권이 있다면 채권을 주심을 하고 또 환가할 재산이 있다면 환가를 해서 어쨌건 돈을 만들어서 신한은행에게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돈이 모자라더라. 채권을 주심을 해도 또 여러 가지 뭐 썩은 철제 책상, 뭐 각종 뭐 중고 가전집기 이런 걸 다 환가를 해도 모자란다 그러면 누구한테 돈 내라 그래야 돼? 한 명의 회사원들은 무한 책임지잖아. 그러니까 니들 돈 내라. 그래서 빨리 빚 갚자 이래야 되겠지. 돈을 내라라고 하는데 물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무한 책임을 지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도 돈을 내야 될 어떤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람보다는 먼저 을이나 병이 먼저 돈을 내야 되겠지. 얘는 이미 돈을 냈단 말이야. 순위가 나중에 이제 결국 죽음을 할 그게 정의로운 것이고 어쨌건 을이나 병에게 돈을 내라고 이제 할 건데 문제는 여기에 시점 1번에 있어서 을이라는 놈은 원래는 3월 1일 날 내기로 했던 놈이 뺀질뺀질 도망다니면서 5월 1일이 되도록 안 낸 놈이고 을은 병이라는 사람은 뺀질뺀질 도망다니는 게 아니고 원래 8월 1일 날 내기로 했으니까 아직까지 낼 시기가 안 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을은 을 놈이고 병은 병님인 거야. 병은 욕을 할 사람이 아니지. 그런데 을 놈이든 병님이든 지금 어쨌건 신한은행에 대해서 빚 갚는 게 빨리 빚 갚고 문 닫아야 되니까 계속 회사를 운영할수록 인건비 나가고 임대료 나가니까 동그라미 3번 읽어. 뭔 말인지 알았나? 이럴 때 을놈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병님에 대하여도 아직 3달 남은 건 알지만 유감입니다만 빨리 우리 정리할 거 정리하고 문 닫아야 하니까 병님도 미리 출자를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할 수 있다. 뭐라고? 여기에도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9월 1일 채무도 변제할 수 있다라는 글자가 있고 여기에도 변제기, 출자 이행기 8월 1일에 이르지 않은 병림에 대해서도 출자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 이 말 하면 여러분들 기분 되게 나쁠 건데 기분 나쁘더라도 어쩔 이거 우리 이미 공부한 적이 있지. 여러분 이 말 진짜 기분 나쁘지. 이미 공부 처음 들어보구만. 자 강의노트 10 8면 빨리 열어.
아니, 선생님,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한 적이 있어. 5만 원 방하자. 열었나? 108면 여기에 한쪽 괄호 2번 그리고 그림 여기 빨리 봐. 뭐가 있니? 여기에 이제 회사가 망해버렸어. 청산을 하게 될 때 오늘 현재 시점이 만약에 회사는 4월 1일 날 4월 1일 날 회사냈고 오늘 현재 5월 1일 시점일 때 이럴 때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9월 1일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도 변제할 수 있다. 변제기 불문 보이니? 그런데 채권 추심하고 환가 절차해서 돈을 이제 만들어서 신한은행에 대한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할 때는 사원에게 출자를 청구할 수 있다. 을놈에게만 청구할 수 있니? 병님에게도 할 수 있니? 병님에게도 할 수 있다. 여기에도 변제기 불문. 아하, 이때 공부를 한 적이 있었구나. 혁풍쌤도 이제 기억이 나네. 알겠냐? 예전에 공부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게 아주 많이 나왔다. 예, 그다음 이제 시점 1이 아니고 시점 2로 한번 가보자. 이게 1이 해가지고 뭐 우여곡절 끝에 청산사무가 사실적으로 종결이 되었다. 빚 갚을 거 다 갚았다. 혹은 그 채무를 탕감하는 채무자회생법에 의해서 다 결국은 청산이 이제 종료된 걸로 법원에 의해서 간주가 되었다. 어쨌건 빚 갚는 게 끝나고 나면 사실적으로 청산사무가 종결하고 나면 이제 회사는 권리 능력이 숨이 끊어지잖아. 6월 1일 날 회사가 숨이 끊어졌다. 법인격이 소멸했다. 이제 오늘 시점은 7월 1일이라고 생각을 하자. 여러분들 6월 1일을 기점으로 이제 이 회사는 없어진 거야. 회사가 아닌 거야. 없어졌다고. 여러분들 그런데 회사에서 지분을 가진 회사의 구성원을 사원이라 부르지. 회사의 구성원이란 말이거든. 그 지분을 가진 사원은 아니 뭐 뜬금없이 왜 갑자기 사원의 개념 정의를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금전 출자를 하든 현물 출자를 하든 노무 출자를 하든 채권 출자를 하든 출자를 하는 것은 사원이 출자를 하지. 사원이 출자 의무가 있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회사가 없어지고 나면 회사의 구성원 사원이란 말도 쓰지 못하잖아. 맞아요. 그러면 사원이 출자 의무를 진다라고 했는데 을놈의 출자 의무 아니 갑은 이미 출자를 깨끗하게 끝냈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 출자 의무 완료했고 을놈의 출자 의무 병님의 출자 의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점이 7월 1일이라면 그러네요. 사원은 출자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뺀질뺀질 을 이놈은 현재 7월 1일 4개월이나 지나도록 계속 뺀질대고 있고 병은 아직 1개월이 남았으니까 놈이라고 하면 안 되고 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4번 읽어. 뭔 말인가 알겠나? 사원들의 그 출자 의무 가운데에서 이미 변제기가 도래인데 야이 새끼야 너 왜 돈 안 내? 라고 추궁을 당하는 그 출자 의무를 구체적인 출자 의무라고 하고요. 아직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뭐 앞으로 한두 달 있으면 또 님께도 빨리 돈 내세요라고 우리가 다그칠 거예요. 아직은 시기가 안 됐지만 그거를 추상적인 출자 의무라고 부르는데 회사가 소멸하게 되면 아직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병님의 출자 의무는 소멸합니다. 사원의 출자 의무라는 말을 못하게 되니까 사원이 아닌 게 되니까 회사가 없어졌으니까. 하지만 이미 변제기가 도래했던 을놈의 구체적인 출자 의무는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야, 정말로 꽤 진하다, 그지? 아까 내가 뭐라고 했니? 이제까지 우리가 회사법 1장에서 악마의 프린트에서 공부했던 걸
대부분 회사법 7장에서 리뷰하는 게 전체 지식의 약 80%다. 새로운 신규 지식을 취득하는 건 많아야 20%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우리 다 공부했던 거잖아. 근데 리뷰를 내가 안 해주면 니들이 하기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7장에서 리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안 했던 신규로 취득하는 지식도 중간에 끼어 있다는 거야. 여러분 빨리빨리 눈 감고 니들 걸로 만들려고 애를 써야 돼. 눈 감아봐. 동그라미 4번. 이미 뭐가 도래한 어떤 출자 의무는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그 출자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눈 감고 시작. 예, 이런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합자회사에 관한 그 강의 노트 내용이 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합자회사 들어갈 때 돌아와서 보도록 하고 내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그 한명회사와 합자회사와 유한회사 LLC는 교과서로 진행을 합니다. 교과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교과서 이제 구입을 하지 않은 분들은 그 학원에 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걸 다운받으시면 되고 어 여기에 이제 먼저 첫째 한명회사를 시작을 하는데요. 한명회사에 관해서 좀 전에 강의 노트에서 1월 1일, 2월 1일 이래가지고 저 끝에 8월 1일까지 한 흐름도 그거 가지고 공부했던 그게 좀 어려운 내용이었고 나머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이게 교과서 읽을 때 분명히 강의 노트에 혁풍쌤이 뭐라고 써뒀니? 교과서를 회사법 제7장, 그 회계사 상법 신강 제7장 전부 다 읽으라가 아니고 여러분은 밑줄만 읽는 거예요. 밑줄만 해도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밑줄 긋지 않은 거를 읽어대느라고 그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라. 밑줄 안에서 나온다. 예, 그러면 먼저 이제 한명회사는 여러분들 5종의 회사가 전부 다 1인 회사가 가능하나요? 안 그런가요? 어떻죠? 그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와 LLC는 1인 회사가 가능해요. 하지만 한명회사와 합자회사는 1인 회사가 안 돼요. 사원이 1명만 남게 되면 1명만 남으면 한명 합자회사는 어떤 사유 걸리죠? 해산 사유가 돼요. 뻔한 내용이군요. 그 다음에 이게 한명 회사라고 하는 것은 말은 회사이지만 사실은 구멍가게 따위에 그걸 굳이 법인으로 만들 때 쓰이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군고구마 조직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법인으로 만들 때 한명 회사를 만드는 것이니까 혁부선생님 말을 터듬는군요. 어떤 회사의 땡땡 관계는 어떤 법의 뭐를 준용합니다. 시작. 한명 합자 회사의 내부 관계는 민법의 조합을 준용합니다. 여기 봐. 요거를 재작년에 출제했어. 내부계 외부계 좀 쪼잔스럽긴 한데 뭐 그래도 나쁜 출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를 준용을 한다고요? 그건 어떤 법에 있다고요?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오랜만인데 여러분들 허리를 쭉 펴시고 그게 뭐가 오랜만인가 하면 법인을 만드는 과정은 그게 알맹이를 만드는 그 과정을 실체 형성 절차 그 다음에 알맹이를 다 만든 뒤에 응애하고 법인과 껍질을 만드는 그것이 설립 등기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가운데 실체를 형성하는 절차는 크게 정관의 작성 그리고 사원의 확정 출자의 이행 기관의 구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지. 이 네 가지 가운데 요건 여러분들 다 아는 거지. 이런데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게 한명회사는 뭐만 하면 알맹이 실체 형성이 끝난다고 정관만 만들면 실체 형성이 끝난다. 왜 그런지 로직까지 물어봤다.
예, 정관만 만들면 그 뒤에 실체 행성 끝나니까 등기하러 가버리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이유가 뭐니? 정관 안에 사원이 기재가 되잖아. 소규모 회사. 그러니까 정관을 만들면 사원 확정이 끝나고 또 사원이 바로 자기 기관의 원리. 한 명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은 전부 다 집행권, 대표권이 있는 기관, 일꾼이니까 정관을 만들면 사원이 확정이 되고 사원이 확정이 되면 기관 구성도 끝나고 그리고 중간에 물론 출자 이행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출자 이행을 꼭 설립 등기 전에 완료할 필요도 없잖아. 노무 출자가 가능하니까. 예, 이래서 정관만 만들면 실제 행생이 끝나는 거고 바로 등기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아래쪽에 여기에도 아래쪽에도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게 있으니까 이것도 빼먹지 말고 읽도록 해요. 한 명 회사를 만들 때도 적어도 2명이 만들어야 된다. 1인으로는 설립할 수 없다는 거. 한 명 회사는 1인 회사가 설립할 때도 안 되고 회사를 유지하는 것에서도 1인으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안 써도 돼 얘들아. 이건 뜻이 뭐고 출자 의무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성립을 인정해도 무방하다. 쓰지마. 한 페이지 넘어가면 있으니까 이게 뭐 등기 이전에 뭐 이행을 완료할 필요가 없다 이 뜻입니다. 시작. 설립 등기 이전에 출자 이행을 완료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이제 로마자 2번 이 문단 안에 여러분 밑줄 부분만 빨리 읽어. 밑줄만 읽으면 된다 그랬어. 빨리 읽어. 이게 뭐야? 정관에 꼭 써야 할 것, 그리고 등기를 해야 할 것. 그런데 사원의 이름은 여러분, 자 물어볼게요. 한 명 회사의 사원의 이름은 정관에 씁니까? 정관에 사원의 이름을 쓴다 안 쓴다는 대규모 회사인 1종과 소규모 회사인 4종으로 구별이 되는 거야. 한 명 회사는 소규모잖아. 그러니까 정관에 쓰는 거야. 쓴다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게 사원의 이름을 까발립니까? 등기를 합니까? 그거는 뭐가 국룰이지? 일꾼이라면 까발리고 물주일 뿐이라면 안 까발린단 말이야. 그러나 한 명의 회사의 사원은 물주에 불과한 게 아니고 일꾼이잖아. 다 한 명 자기 기관의 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양쪽 모두에 들어가는 거야. 뭐 이런 정도는 이제는 알겠지. 이런 거 틀리면 큰일 나는 거야. 어떡할까? 옳지. 이제 아주 여유가 있어요. 요거 이거 여러분 밑줄만 연결해서 지문을 만든 적이 있어. 갑자기 시험장에서 툭 던지면 니들 이거 당황한다. 5만 원 빵 못할 거 만 원 빵은 할 수 있다. 밑줄만 연결해서 이거. 뭐 말이 잘았나? 그래서 한 명 회사의 사원은 뭐도 하고 뭐도 한다. 정관에도 기재를 하고 등기에도 올린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설립할 때 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게 말입니다. 우리 예전에도 공부를 했었는데 크게 회사를 설립할 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회사 설립 과정에 지분을 인수할 때 소주를 만 병 마시고 지분을 인수를 했다. 혹은 만 16세짜리가 인수를 했다. 이런 것을 주관적 하자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회사를 만드는 행위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특정한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닌 그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걸 객관적 하자라고 부르는데 이런데 이 가운데서 주관적 하자는 설립 무효 사유와 설립 취소 사유가 있다. 소주 만 병은 설립 무효 사유고 16세는 설립 취소 사유다. 그런데 객관적 하자는 전부 다 설립 무효 사유다.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 요거는 그냥 내가 말하기 싫으니까 밑줄 긋지 않은 것까지 넉 줄 모두 읽어.
알겠나? 이제 밑줄 끈 부분만 읽어.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제는 밑줄 끈 부분만 읽어. 예,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회사는 어떤 소만 있지만 어떤 회사에는 어떤 소와 어떤 소가 모두 시작. 주식회사에는 그죠? 주식회사에는 설립무효의 소만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한명회사에는 설립무효의 소도 있고 설립취소의 소도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설립 취소의 일종인 사회 설립 취소소도 이것도 주식회사에는 없지만 한명회사에는 있단 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안 읽어도 돼. 넘어가고 내부 관계로 가자. 이제 한명회사의 내부 법률 관계. 먼저 이게 한명회사의 사원은 출자 의무를 집니다. 금전 출자를 하든 현물 출자, 채권 출자를 하든 노무 출자를 하든 출자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한명회사의 사원 중에 아이고 그 아무개 씨 최근에 큰 사고를 당해서 허리를 많이 심하게 다쳤다던데 힘드니까 그 사람 거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를 면제하는 건 안 된다. 사원의 출자 의무를 면제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밑줄 읽어요. 예, 이런데 출자를 할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노무 출자도 할 수 있죠. 한명회사 노무 신용 출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 싸움 많이 생기겠죠. 노무 출자라고요. 그 사람의 노동력을 과연 시간당 얼마로 평가할까요? 편의점 알바 C급으로 최저임금으로 평가할까요? 아니면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들 그 사람들은 한 시간 공 던지면 몇백억을 버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노무를 과연 얼마로 평가할까? 그걸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노무 출자, 신용 출자 등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지, 어떤 기관에게 평가를 맡길지 등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관에 모두 써야 합니다. 여기 봅시다. 여기에 봅시다가 아니고 니들이 읽으십시오. 네, 자꾸 읽으시면 안 되는데 꺽쇠 읽으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어떤 식으로 여러분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까먹지 않을까요? 한명회사는 노무 출자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노무 출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게 얼마로 평가를 할지가 중요하니까 헌법에 써야 한다. 이런 정도면 기억이 날 거예요. 뭐라고요? 어디에 써야 한다고요? 요거. 그 다음에 이게 출자를 할 때, 자, 혁선생님 그림 그리기 싫으니까 또 이제 결은 부리는 거예요. A라는 한명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A 한명 회사에 X라는 사원이 출자를 하는데 출자가 Y에게 돈을 빌려준 거를 출자를 한대요. 자, 그림을 그리는 게 낫겠다. 지금 안 그래도 여러분들 또 집중도도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Y라는 사람에게 X가 돈을 빌려준 채권이 있어요. 채권자, 채무자. 이 채권 액수가 500만 원이래요. 이 500만 원 채권을 A 한명 회사에 X가 사원이 되어서 출자를 할 때 이 채권을 출자한 거예요. 500. 그런데 나중에 변제기에 이르러서 A 한명 회사가 결국 이제 채권은 X의 것이 아니고 A 한명 회사의 것이죠. Y에게 변제기에 이르러서 500만 원 돈 받으러 왔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Y가 아이고 미안하지만 알거지입니다. 그럼 알거지면 그러면 A 한명 회사는 채권이라고 출자했던 이게 결국 깡통이 된 것이니까 누구에게 물어내라고 할까요? 당연히 출자자인 그 사원이 된 X에게 물어내라고 할 것인데 이럴 때 X는 뭐를 시험에 내겠습니까? 500만 원만 물어내면 된다라는 잘못된 지문을 찍어내라는 그거를 여러 번 문제에 이미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 X가 물어내는 것은 500만 원만 물어내는 게 아니고 최이손 들어는 봤는데 혁선생님 뭔지 모르겠거든요. 읽어요 빨리.
뭔지 알겠나? 채권액을 변제하는 500만 원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A 한 명 회사가 그 돈을 실제로 지급을 받을 때까지 딜레이된 기간에 이자도 물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하느라고 여러 가지 그지요? 하다못해 교통비나 아니면 그 법원에 갖다 바치는 돈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까지 그런 손해가 있다면 그까지도 X가 물어야 한다. 까먹지 말자. 예, 그 다음에 오, 요거 로마자 3번 밑줄만 읽어. 너무나도 많이 했다. 그지? 설립등기 이전에 꼭 완료가 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우와 이거 어려운 건데 니들 읽어내겠나? 그게 아까 우리가 보니까 출자 의무는 지금 현재 6월 1일 날 회사가 권리 능력이 소멸했다, 망했다. 7월 1일 현재 시점에 을놈의 출자 의무와 병님의 출자 의무는 다른 게 있었지. 그지? 니들 읽어 로마자 4번. 로마자 못 읽는 사람들 있지? IV 읽어. IV 빨리 읽어. 여기에 여러분에게 나오는 거는 뭐 양도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것도 예전에 정답과 무관한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긴 했지만 주로 많이 두 번을 출제를 했던 것은 뭘까요? 그게 회사가 소멸하게 되면 망해서 권리 능력이 없어지게 되면 어떤 출자 의무는 소멸하지만 어떤 거는 출자 시작 병림에 대한 그 출자 청구권 병림의 출자 의무 그거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건 소멸하지만 이미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뺀질뺀질 도망 다녔던 을놈에 대한 청구권 을놈의 구체적인 출자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거 요거를 진하게 밑줄 거야 돼.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물어보자. 그게 말이요 여러분들 원래 출자를 당연히 돈을 내야 될 사원이 그걸 출자를 안 하고 아까 을놈처럼 뺀질뺀질 도망 다니면 가장 강한 응징이 혁군쌤 말 좀 험하게 한 게 가끔 있어. 사실 혁군쌤 좀 성격이 고운 사람인데 기억을 여러분 오래 하라고 가끔 가다가 쳐 죽일 짓이다 뭐 이런 말 가끔 한 적이 있었지.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세게 기억하라고 그런 거야. 언제 그런 말 했니? 그게 자본주의에서 큰 돈을 벌려는 인간들의 모임이 회사잖아. 그 회사에서 가장 쳐죽일 짓은 프리라이드야. 무임승차하는 거야. 남들은 전부 다 돈을 내는데 특정한 놈이 뺀질뺀질 도망다니면서 내일 낼게 모레 낼게 1년 있다가 낼게 라고 출자 안 하고 그러면서 그 회사에서 발생하는 프루트는 다 따먹으려는 이놈이 제일 쳐죽일 놈이야. 그리고 이런 쳐죽일 놈에 대해서는 아예 사원의 지위를 싹둑 잘라버려. 뭐 딴 거 업무 집행을 정지시킨다 뭐 이런 뭐 뜨뜻미진한 거 말고 아예 사원의 지위를 잘라버린 걸 제명이라 그러지. 에? 제명? 그게 어디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한데 자 혁신형도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래. 강의 노트 81면 한번 가봐. 들어본 적은 있어. 80. 아 혁신생 그 기억이 난다. 그게 사원들이 야 내 돈 돌리도 나 지겨워서 못하겠다 나갈란다. 그걸 퇴사라 그러잖아. 다시 퇴사가 뜻이 뭐지? 본질이 지분 환급이야. 뭐라고? 퇴사가 지분 환급. 내 돈 돌려줘. 나 나갈래. 그런데 이건 지겨우니까 나 나갈래 라는 걸 임의 퇴사라 그러고 지겨워서 나가는 게 아니고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나가는 걸 법정 퇴사라 그러는데 법정 퇴사가 뭐하기 뭐지? 법정 퇴사가 사금파 더하기 제명 5만 번 불러 법정 시작 사금파 더하기 제명 사금파 더하기 제명 아 이때 제명이란 말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구나.
그지? 법정 퇴사에. 그건 알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제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언제 있는 거니? 제명은 회사법적으로 가장 나쁜 두 가지 쳐죽일 짓이 먼저 하나가 프리라이드. 그 이제 지는 돈 안 내고 남들한테 얹혀가는 출자 의무를 불이행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경업도 나쁘고 자기 거래도 나쁜데 둘 중 훨씬 더 나쁜 건 뭐라고? 경업이 나빠. 경업 피지 의무에 위반했을 때는 잘라버려, 쳐죽여, 제명시켜. 자기 거래도 나쁘긴 하지만 제명을 시킬, 쳐죽일 정도로 나쁜 건 아니야. 덜 나쁘다. 이세 혁부기쌤도 기억이 난다. 여기 보자. 이제 강의 노트 81면 여기 보자. 한 명 회사 사원이 경업금 어이구 법과 한 명 회사 사원이 경업금지 의무에 위반했다. 어떤 식으로 할까? 경업금지에 위반을 했을 때의 효과가 82면에 있거든. 여기에 빨리 읽어봐. 참고 읽어. 거래금지 위반의 경우에 개입권과 손배청구 제명, 그리고 겸직금지 위반의 경우에는 조문이 없는데 손배청구와 제명은 할 수가 있지만 개입권까지 유추할 수는 없다. 그래서 원래 경업피지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머리 글자가 개손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때는 마지막에 그 해지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말 대신 한 명 회사는 제명이 들어간다 그랬잖아. 아래쪽에 이제 여러분하고 이 부분을 내가 또다시 볼 일이 없을 거니까 마지막으로 외워야 돼. 마지막에 빨간 밑줄 건 거 읽어. 알겠나? 기왕 공부했으면 기왕 리뷰하면 확실하게 해야 돼. 눈 감아 볼래? 먼저 퇴사에는 임의 퇴사가 있고 법정 퇴사가 있지. 물론 그것과 별개로 지분 압류 채권자의 퇴사 청구도 있지만 그건 별개로 하고 임의 퇴사는 지겨워서 나가는 거고 법정 퇴사 사유 외워봐. 시작. 법률이 정해서 퇴사를 시켜 사금파 더하기 제명. 알고 있나?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연결해서 제명 사유는 딱 두 가지만 시험에 나와. 시작. 출자 의무 불이행 그리고 경업 피지 위반. 알겠니? 여기 한 번 더 연결해서 또 여기로 빠져보자. 경업피지 위반. 경업피지 위반의 경우에 응징하는 것은 뭐가 있지? 그게 지배인 홍길동 지점장이 경업피지 위반했다 그러면 개손해, 개입권 손배 청구 그리고 해지가 있는데 그게 홍길동 지점장 지배인과 달리 한 명 회사 사원의 경우에는 개손죄가 되는 거야. 한 명 회사에서는 해지라 부르지 않고 사원이 잘라버린 걸 제명이라고 부른다. 알고 있니? 그거까지 이제 역길로 빠졌고 이세 진도로 되돌아가자. 뭐 이거 하려고 회사 실장 하는 거니까 앞에 악마의 프린트 리뷰하는 것까지. 이제 여러분들 맨 아래에 우리 저 교과서 조금 전에 읽었던 거 로마자 4번까지 읽었잖아. 로마자 5번 읽어. V 읽어. 알겠나? 이래서 제명의 선고도 출자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제명의 선고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과연 어떤 경우에 사원을 제명할 수가 있는가? 몇 개가 더 있긴 한데 우리 시험에는 요 두 가지만 나온단 말이야. 뭐와 뭐의 경우에 제명이 나온다고 한 명회사에서 요 두 가지라고 까먹지 말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과연 누가 한 명 회사에서 업무를 집행을 하는가 그거를 공부를 하자. 뭐 공부를 하자 그랬는데 거짓말 공부 안 할 거야. 니들 빨리 조문 열어야 돼. 법전 열어봐. 200조. 그 다음 201조. 그 다음 207조. 208조.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도 꼼꼼하게 법전을 읽었는데 한 번만 더 읽자. 리뷰하는 게 회사법 7장의 그 강의의 중요한 목적이야. 200조 1항 읽어.
이게 뭐지? 한 명 회사는 그지? 자기 기관의 원리. 사원이라면 누구나 내부적으로 다 집행권이 있다. 그다음 201조가 201조 1항 1거. 예, 이러니까 A 한 명 회사에 1번이, 2번이, 3번이, 4번이 4명이 있는데 원래는 200조 1항에 따라 4명 다 집행권이 있는 게 원칙이지만 하지만 정관으로 1번이, 2번이에게만 집행권을 주자. 그래서 3번이, 4번이는 집행을 못하게 하자라고 할 수가 있고 이때 정관으로 1번이, 2번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것이 업무집행사원이라 불러. 그 다음에 이럴 때 이제 207조가 207조에는 세 개의 문장이 있지. 거기에 그지 마침표가 세 개가 있잖아. 그걸 1문, 2문, 3문이라고 부를게. 거기 207조 1문 1거. 이게 1번이, 2번이, 3번이, 4번이 원칙적으로 4명 다 집행권 있는 경우라면 4명 다 대표권, 외부적인 대표권도 있다. 그리고 거기 207조에 2문 두 번째 문장 읽어. 이 가운데 3번이 4번은 빼고 1번이 2번이를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했다면 대표권도 1번이 2번이겠다. 이 말이고 그 다음 1번이 2번이에게 두 명에게 대표권을 부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얘들이 서로 이제 의견이 엇나서 밖으로 그냥 망신스러운 일들을 자꾸 만들고 있다. 거래처 앞에 가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대외적으로 대표권은 1번에게 몰아주자. 그것도 가능하지. 207조 그게 세 번째 문장 3문 1거. 알겠니? 이게 바로 한 명 회사의 사장을 뽑는 거. 한 명의 사장을 대표 사원이라 부르잖아. 그런데 한 명 회사의 사장인 대표 사원을 뽑는 것은 뭐 또는 뭐로 뽑는다고? 정관 빨갛게 동그라미 하고 총사원 동의 빨갛게 동그라미 하고 정관 아니면 총사원 동의로 그 사장을 뽑는다. 예. 그 다음에 208조 그는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도록 하시고 이런데 이 가운데 이제 거꾸로 되돌아갈게. 200조 되돌아가. 200조 1항에 원칙적으로 4명이 모두 다 집행권 있는 게 원칙인데 1번이가 만약에 회사에 어떤 노는 땅, 유휴 토지가 있다. 거기에 직원들 기숙사를 건립을 하자. 그래서 직원들 웰페어를 향상을 시켜주는 쪽으로 이제 시공을 공사를 착공을 했는데 4번이가 직원에게 그렇게 잘해줄 필요가 뭐가 있냐. 노는 땅이 있다면 차라리 공장이네 진짜 이런 식으로 일을 제기를 하게 된다면 200조 두 번째 항 읽어. 알겠니? 어디에 빨간 밑줄 끌까? 그럴 때는 즉각 중지를 하고 누구의 과반수로 한다 빨간 밑줄 거기에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 빨갛게 밑줄. 이런데 비교가 될 게 201조 1항 빨리 한 번 더 읽고 아까 읽었던 거 201조 1항에 1번이 2번이 둘만 집행권을 가지는 경우에 업무집행사원으로 있을 때 만약에 1번이가 기숙사를 착공을 했는데 또 다른 업무집행사원인 2번이가 이 일을 제기를 한다면 즉각 중지를 하고 이때는 누구의 과반수 동의로 하는 걸까? 201조 두 번째 항에 빨간 별 3개를 매겨. 201조 두 번째 항에 빨간 별 3개. 여기는 어디에 밑줄 그을까? 모든 사원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 한다가 아니고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의 결의 빨갛게 밑줄. 예, 너무나도 많이 나왔던 거. 이러면 이제 로마자 1번 빨리 읽어. 우리는 지금 한 명 회사의 내부적인 업무 집행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읽어. 요게 바로 뭐지? 4명 모두 다 집행권을 가진 게 원칙이다. 요게 뭐지? 그러나 정관으로 2명의 업무 집행사원 1번이 2번이만 정했을 때는 둘만 집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만약에 4명이 모두 다 일을 할 때 1번이의 행동에 4번이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또는 1번이 2번이 둘만 일을 할 때 1번이의 행동에 2번이가 이의를 제기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그때는 처리를 할까? 요거 빨리 읽어.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그대로야. 읽어. 여기에 제일 많이 출제되었던 게 요거란 말이야.
뭐 징그럽게 출제 많이 했다. 예, 요거를 좀 전에 우리가 법전에다가 빨간 배를 3개 붙였던 그거 요거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한명회사 일꾼인 사원들이 일꾼 일합시고 자기들이 일을 하다가 일꾼의 그 기회를 악용을 해서 사리 사욕을 탐하는 걸 막아야 할 거야. 사리 사욕을 탐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것은 한명회사 일꾼인 사원들에게 뭐와 뭐를 금지시키는 의무를 준다고 경업을 경업을 금지시키고 자기 거래를 금지시키는 의무가 있는데 지겨워서 나는 못하겠다. 2개 중에 어떤 게 더 나쁜 거니? 경업이 더 나빠. 그러므로 굳이 경업을 한다면 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하지만 좀 덜 나쁜 굳이 자기 거래를 한다면 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 게 있을 거야 아마. 예, 여기에 위반의 효과 보자. 이래가지고 경업해서는 안 된다. 자기 거래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경업을 만약에 굳이 하려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라고 쓰고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 그 다음에 자기 거래를 할 때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라고 쓰고 예.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또다시 이제 지면을 낭비를 하지 않으려고 앞에 이미 뭐 너무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안 했지만 여러분 한 번 더 빌기에 여기에 굳이 하겠다면 경업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 굳이 자기 거래를 하겠다면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 이런데 이걸 만약에 위반을 했다면 요거까지 하고 오늘은 이제 끝낼 건데 훈훈하게 마무리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위반의 효과. 그게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도 얻지 않고 경업을 했다면 경업 더 나쁜 쳐 죽일 짓이군요. 경업을 했다. 그러면 경업을 하면 홍길동 지점장이 홍길동 은행을 창업을 했을 때 개손해가 있었듯이 그것이 한명회사의 사원이 경업을 했을 때는 개손해 해지 대신에 제명이 개손죄가 들어가잖아. 그것이 쳐죽일 짓이니까 경업은.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첫 번째 물자가 개손죄, 첫째 머리 글자가 개이권이잖아. A 한명회사와 똑같은 업종의 다른 B 한명회사를 만약에 창업을 했다. 사원이 경업을 했다라고 할 때 개입권을 인정을 한다는 건 실질적 개입권, 돈을 빼앗아가는 실질적 개입권이지. 야 오랜만이다. 한번 해봐. 기대할게. 돈을 빼앗아가는 돈을 빼앗아간다. 그건 뭐라고 돼 있어? 그 사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A 한명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만약에 배후의 물주 또 다른 물주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A 한명회사는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돈을 빼앗아간다는 문구까지 기억해야 돼. 읽어라. 여기에 이 문구 이건 수십 번 나온 거고 그렇지. 그리고 머리 글자 알지? 개손해가 아니고 개손 제명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3번 읽으시고 예. 그 다음 아래쪽에 3번 손익의 분배 요건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조금 전에 지나올 때 내가 어떤 부분을 일부러 빼먹고 가는가 하면 요 부분이야. 예.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건 전부 다 리뷰였잖아.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 10개 중에 8개는 리뷰인데 한 2개 정도 추가하는 게 있다. 여기 추가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내일 이어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